예요. 고려 속요 무슨 얘기냐면 고려가요란 얘기죠. 그죠? 되게 여러 번 작품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정과정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꽤 여러 번 나왔고, 원래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라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항상 야 이거 교과서에 나오니까 너네 다 외웠지?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설을 잘 안 해줬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에 빠졌어요. 교과서에 이제 없어졌어요, 이 작품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나오나? 뭐 약간 이러다가 이제 수능에서 두들겨 맞는 그런 작품인데, 원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였어. 자, 볼게. 자, 내 임을 그리워해내서 운이 나닌 산 접동새 난 비슷하리오니까 뭐 약간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굴 그리워하고 있냐면 임을 그리워하는데 시적 대상이죠. 시적 대상을 그리워한다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감정 직접 표출. 우리가 고려 가요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내가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원래 평민들이 쓰는 거라서 평민들은 당연하게 감정이 솔직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감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노출한다던가 그립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명확하게 하는 편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이 글을 쓴 작가는 당시에는 사대부예요. 조선으로 치자면. 알겠죠? 그러니까 귀족 신분이긴 하지만 고려 소교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직접적으로 노출했다. 근데 이걸 한 번 더 꺾어주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접동새랑요. 형광펜질 하나 쳐주시고, 얘가 그래서 감정이입 대상물이 되겠죠. 왜요? 내 감정과 산 접동새와 감정이 똑같으니까. 나와 접동새, 산 접동새의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감정 입장에서 똑같으니까 감정이입인 거야. 물론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난 비슷한데 아니면 거짓인 줄 아세요. 그랬고, 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잔월효성 밑에 보면은 새벽년의 달과 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달과 별은 누굴 상징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그리워하는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또 무슨 뜻을 가지냐면 내가 소망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망 혹은 기원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친구들이 내가 맨날 밤마다 보고 싶어 하니까 걔네도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저 달과 별도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내 입만 모르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넋이라도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의 그리운 마음을 갖다가 강제로 표출하고 있고요. 강제로? 아무튼 표출하고 있고요. 근데 우기더니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갖다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에요, 얘 나쁜 놈이에요 라고 중간에 약간 해코지한 사람, 즉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나와 임과의 사이를 갖다가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하던, 아무튼 이간질하던 새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 세무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 간신이라고 표현하는 작품들도 있고요. 해설지를 보거나 혹은 자습서를 보면 정말 뜬금없이 이게 간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긴 한데, 뭐 간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뭐가 있다면? 보기가 있다면. 우리 수능을 푸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작품을 처음 봤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보자마자 이거 간신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나와 임과의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 정도, 부정적인 인물로 보는 건데, 작품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유배를 갔다, 뭐 누군가한테 어떤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갔다 라는 보기가 있다면 그제서야 우기던 이가 간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조선시대 때 맨날 같이 나오던 뭐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 얘가 뭐 홍진, 그 다음에 뭐 바람 등 조선시대 시조에서 간신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들과 항상 엮여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이해됐죠? 물론 뭐 홍진은 속세라는 표현이긴 한데 간혹 이제 이게 간신을 갖다가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기던 이와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 시조를 연결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거랑 좀 함축적 의미가 비슷한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고려시대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려시대에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갖다가 표출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유명한 작품 중에서 더더욱 잘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작품들이 좀 연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시도와 연계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놓고, 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떠도는 얘기예요. 간신들끼리 혹은 나는 이간질한 무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무리들은 세모인 거지. 그지? 요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나는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으 요거 별표 하나, 그죠? 여음구죠. 혹은 후렴구의 잔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미 잊었습니까? 요거 이미야, 알아두세요. 이미 잊으셨습니까? 아 이마 돌이켜 들어서 저를 다시 사랑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주기를, 다시 자기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혹은 임의 표면적 의미로는 임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혹은 희망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이제 마지막에 여음구와 후렴구의 잔재들이 고려가요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들이 원래 어디도 있었냐면 우리 그 19채 향가에서도 있었잖아. 19채 향찰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막매가 같은 거 보면 아 뭐 미타찰로 돌아갈 니마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잖아. 그 잔재들이 남아서 쌤이 고려가요에 이렇게 후렴구를 꼭 넣어준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것도 요 표현 하나가, 요 마지막 줄 하나가 향가의 특히나 19채 향가의 작품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제막매가겠죠. 19채 향가 중에서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제막매가를 낼 건데, 제막매가에서 마지막 연의 요 역할, 요곳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게 감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정리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원래 제막매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위에까지 내 누이 왜 죽었어 어떻게 내가 나랑 같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죽어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내가 지금 스님인데 너하고 나하고 어차피 미타찰에 돌아가면 만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죽으면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나 괜찮아, 너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식으로 감정의 전이가 일어났거든. 내가 이거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 승화라는 표현을 했었죠. 너무 슬픈데 한번 하면서 약간 슬픈 거를 갖다가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하려는 어떤 약간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이 여기서는 한번 승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 한번 정돈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야. 똑같아요. 여기도 비슷한데 위에까지만 해도 슬퍼 이 쌍놈 새끼들, 내가 이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됐지? 그런데 다 잊고 나 다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원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라는 식의 역할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 출제돼왔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요거는 몇 개만 좀 필기할 게 있어서 적어줄게. 얘는 15세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악학개범에 실렸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 근데 얘는 어쨌든 쓴 거는 언제 쓰여졌냐면 고려시대에 쓰인 거야. 문인인 정서라는 사람이 유배지에서 쓴 뭐라고 해야 되나? 유배 고려 가요? 이게 근데 왜 작품에 맨날 나오냐면 유배지에서 맨날 조선에서 유배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맨날 자기 작품을 썼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배 가사라 그래. 유배 가사의 일종의 기원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항상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 왔던 것 같아요. 됐죠? 다만 이 사람의 호가 과정이에요. 정신대 과정이잖아? 그래서 정과정곡이야. 결국 내 얘기 하겠다 이거야. 알겠지? 정신대 이 호가 과정이라서 정과정곡이니까 제 얘기요. 오동건 곡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건 별게 아닌데 결국은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다 정도로만 저 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유배 고려 가요라는 말이 좀 없긴 한데 사실은 유배 가사에 조선시대에 나왔던 가사 작품 중에서 유배 가사의 기원과 같은 작품이라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됐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그럼 이거 언제 실렸는데 15세기 조선의 악학개범에 실렸어. 그럼 이거 왜 실렸는데 내가 얘기했었지.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작품들을 한번 모아서 조선시대 때 정리해놔서 어떻게 했다고? 내가 연애를 베풀 때, 왕이 연애를 베풀 때 야 옛날 노래 좀 해봐 하면 틀을 수 있도록 하려고. 됐죠? 그래서 그 약간 시효시가 되는 작품 중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분류하냐면 이게 송강정철의 송미인곡, 삼위인곡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삼위인곡이야. 그래서 송강정철의 가사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이 작품이 항상 얘네들하고도 나오지만 유배가사하고 나오기도 하고 혹은 시조 중에서 좀 간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금 뭔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 그런 거랑 연결한 작품하고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조선시대는 이런 글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래서 나 지금 어디 있어? 유배지에 있잖아. 유배지는 어디야? 산골짜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자연친하고 연결돼. 이 약간 좀 그래서 애매한 거야. 너네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 선생님 요 글만 보면 자연친화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 나 억울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글 같은데 같이 나온 나 다 글의 작품들은 자연친화니까 이상할 수 있어. 알겠니? 그러나 뭐가 있다고? 요 키워드가 있다고. 요 간신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버림받아 얘네들 때문에 임금한테 버림받은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요 접동세를 갖다가 자연친화로 보기도 해요. 됐죠? 근데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 작품에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접동세가 나오고 잔월 효성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월과 달과 별이 나왔다고 해서 늘 자연친화는 아니야. 알겠지? 수능에서는 얘를 자연친화로 보지 않아요. 왜? 자연친화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산이 너무 좋고 물이 너무 좋고 풍경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대상물로서 잠깐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이걸 자연친화로 볼 수는 없어. 알았지? 그게 약간 좀 차이점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에 나시 봅시다. 자 나에서 거미가 나오는데 항상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 거미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거미라는 친구가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현대시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에 약간 핍박받는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거미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신이라든가 혹은 소인배의 무리, 도적 정도로 봅니다. 됐죠? 왜냐하면 다리가 많고 징그러우니까 그냥 이런 약간 표면적인 어떤 이미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얘네가 뭔가 혐오스럽고 좋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얘네 안 좋아 라는 식으로 보기도 해. 그런데 거미가 일반적으로는 누굴 잡아먹냐면 이제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죠. 정확히는 얘는 이제 곤충을 잡아먹는 건데 자기보다 작은 곤충이면 다 먹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막 모기도 거기 걸려있고 파리도 걸린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는 애들이 많이 걸려있어. 그러니까 뭔가 얘가 좀 그런 약간 생태계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해주는 포식자 입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간혹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요 두 가지 결인데 하나는 뭔가 이렇게 생태계에 자정작용을 해준다라는 입장에서 간신들을 척결하는 필요악으로 작품에 나온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 자체가 조금 쟤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야. 어쨌든 육식을 하고 다른 곤충들을 먹으니까 쟤 자체가 살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긴 한데 저런 애가 필요해. 됐지? 그래서 필요악 같은 존재로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연민의 대상이에요. 왜? 미물이야. 아주 작은 존재예요. 거미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죠. 한국에 사는 거미들은.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려놔도 아주 작아. 내가 이 새끼가 아무리 막 곤충이나 치고 육식곤충이나 치고 막 자기 친구들 먹어도 내가 그냥 손 한번 탁 치면 그냥 뒤지는 애들이야. 맞지? 근데 심지어 거미 새끼들 본 적 있어? 거미 새끼들은 겁이 진짜 많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크기 전까지는 거미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크기의 싸움이야. 자기보다 크면 서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면 작은 애를 먹어도 돼. 심지어 동족 상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미 새끼들이 처음에 나오잖아. 나오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엄마 배 찍고 나오잖아 얘들아. 그렇게 나오고 나서 지들끼리 먼저 싸워. 그래서 지들끼리 먹어. 그러면서 한번 크는 거야. 1차 성장이 거기야. 일단 엄마를 찍고 나왔으니까 엄마를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는 애들은 엄마를 먹어.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싸워. 그래서
큰 애가 작은 애 먹고 이러다가 보면은 몇몇 애들만 남겠지. 걔네들이 퍼져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알로 낳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을 대부분 어디다 놔주냐면 큰 곤충 배에다가 심어놓기 때문에 그 곤충을 먹고 자라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또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거미는 수만 마리를 낳긴 하는데 몇 마리 못 살아남아. 이해됐지? 약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불쌍한 거야. 내가 하늘에서 우리 백성들 보니까 백성들 사는 거 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새끼들 맨날 지들끼리 맨날 싸우거든. 근데 결국은 아비규환이거든. 지옥 같은 곳에서 살거든. 근데 해봤자 몇 명 못 살아. 진짜 불쌍하다, 딱하다 라는 식으로 쓰일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됐죠? 백석의 시에서 백석 작품 나오고 나중에 아마 볼 건데 백석의 작품에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백석이야. 일제 강점기 시예요. 요때 우리 핍박받는 우리의 백성들로 표현하는 거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약간 딱하고 안타까운 존재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시에서는 거미를 갖다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니까 한번 봐봐. 자,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여기서 거미야 라고 부른 게 돈호법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호칭을 부르면 끝납니다. 호칭을 혹은 호칭이 없어도 부르는 기법 정도로 써놓을게요, 쌤이. 자,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라고 얘기해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부탁하니까 앞길에 거미줄 좀 쳐놨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 나를 배신한 놈이라서 여기서 부정적 소재예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거미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해석, 그리고 나비에 대해서 대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거미는 긍정적이고 나비는 거미는 부정적이고 나비는 긍정적인 소재야. 좋은 애들이야. 근데 이거 좀 반대로 됐지. 맞지? 이런 작품들만 묶어서 시험에 출제한 적도 있어. 주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이 작품에서 해석해줘야 돼. 여기서 거미는 기원의 대상이야. 좋은 애야. 좋은 애. 그런데 봐봐. 나비를 해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어떤 존재예요? 얘가 필요하기라고. 그래서 이해됐어? 앞에 나 좀 볼래? 쌤 필요하고 적어놓은 거 보여? 됐니? 이 단어를 왜 적어놨냐면 이 작품을 해설하려고 해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힘이 강한데 어쨌든 필요한 존재인 거지, 그지? 나쁜 애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이 작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비가 원래 일반적으로 좋은 애지만 여기서는 나한테는 배신하고 막 이렇게 이쁜 척만 하는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아주 간신이에요. 여기서는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게 해서 뭐하게 해달라고? 이게 주제입니다. 너의 잘못을,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신을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인 거죠. 그런데 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 나왔죠? 나비로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내 표현을 갖다가 돌려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자연물에 비유해서. 비유 내지는 돌려서 표현하는 거지. 자, 이걸 악붓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사실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악붓이라고 하는데요. 악붓이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의 노래, 그러니까 평민들이 하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지금 임한테 버림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임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말 평민들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 평범한 사람들, 범부들이 하는 노래를 갖다가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악붓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얘가 이름을 어떻게 붙인 거냐면 소악부라고 했잖아. 정말 그 중에서도 그냥 작은 얘기들, 이 평민들의 그냥 소소한 얘기들. 그런데 봐봐, 내가 지금 해석은 이렇게 하지. 이거를 자습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야 이거 그냥 평민들의 얘기고 이거 사랑에 배신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야. 아유 약간 치졸한 시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보기와 위의 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원래 해석과 상관없이 이 나비를 임금으로 해석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지만 자습서를 그냥 외우는 건 정말 등신 같은 행위예요. 알겠죠? 너네가 여기 나온 이 나비와 여기 나온 거미가 저 위에 작품에서 뭐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주제의식과 감정을 갖다가 표출하는 어떤 대목들을 읽어내는 건 똑같은 거라. 알겠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어처럼 일반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까지. 얘는 그냥 고려시대 문인이에요. 요건 고려시대 작품이야. 됐죠? 자, 옆에 한자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칠언절구라고 표현해요. 됐죠? 칠언절구는 7글자에 4줄이야. 됐니? 이거는 외워둬야 돼. 알겠죠? 오언절구도 있고 칠언절구도 있어. 오언절구는 5글자에 4줄일 거야. 그런데 칠언절구는 7글자에 4줄이에요. 이게 뭐 형식적인 거라서 사실상 우리는 얘들아 이거 보잖아. 이거 이 한국어를 보잖아. 그렇잖아. 근데 저 당시에는 글을 이렇게 썼을 거잖니?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문제야. 봐봐.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문은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됐죠? 칠언절구를 여전히 한문을 굳이 표기해 가면서 이거의 뜻을 너네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너네한테 이거 해석하라고 안 하잖아. 근데 굳이 써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칠언절구라는 게 있고 저거는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본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작품의 해석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어를 너네한테 문학적으로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굳이 이거를 껴놓는 거야. 아무도 읽을 수 없지만. 이해됐니? 그래서 칠언절구가 뭔 뜻인지만 우리는 알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봤으니까 그냥 쌤 바로 체크해주면 1번의 답은 5번이에요. 둘 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상황에서 비롯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지?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직접적이진 않은데 그냥 이 작품의 수능특강의 문제 특성상 이 작품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니? 시적 상황에서 비롯된 심정을 표현했니?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약간 틀린 게 원래는 이렇게 쓰려면 A를 통해서 반드시 B만 효과가 있어야 돼. 뭔 얘기냐면 내가 이러한 기법을 썼을 때 반드시 이 효과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위에를 보면 거미야, 여기는 맞는 것 같아. 거미한테 부탁해서 야, 저 새끼 좀 조택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위에 걸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죠? 말을 건네는 듯한 말은 있는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자신의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든가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쨌든 둘 다 있긴 있으니까요. 그래서 5번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정답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반어적인 표현은 없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두시고 어떤 게 틀렸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2번의 답은 요것만 볼게.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이니까 7원 절이네. 됐죠? 해석해볼게요. 매일같이 임생각에 옥깃이 젖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흡사 봄산의 접동새 같네. 우리 아까 접동새 얘기 나온 것 같아. 가시에서. 이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옥깃에 젖어서 슬픈 거는 접동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게도 아까 수업한 것처럼 객관적 상관물은 당연합니다. 객상. 왜? 객관적 상관물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니까. 객상이 가장 큰 개념이고, 감정이 같으면, 대상과 나의 감정이 같으면, 필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작으니까 글자가 잘 보세요. 대상과 나의 감정이 같으면 감정이입이라고 하고, 그럼 요거의 여집합은 대상과 나의 감정이 반대인 거거나 혹은 다른 거라서, 다만 이 대상을 봄으로써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 심화가 되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심화가 되면 다야. 다인데 감정이입은 그 중에서 대상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오키도키인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을 반대말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되게 강조하는 사항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접동사 같은데 어쨌든 내가 슬픈데 야 봐봐 옳고 그릇됨을 묻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지.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겠죠, 그죠? 자,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야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걸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얘는 아마 정치 싸움, 이거 이제 당파 싸움이라고 해요. 당파 싸움에서 정치에서 밀린 상황을 얘기하겠지,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옳은지는 누가 알 수가 있다고? 잔월효성은 알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마치 어떤 뭐 심사의 대상, 정의의 대상, 정확히는 기원의 대상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얘는 초월적인 의지로서 보는 것 같고, 똑같은 자연물인데 잔월효성은 약간 초월적인 의미로서 야 저기 떠있는 달이 알고 별이 알고 해가 알아 라는 식으로 내가 얼마나 청렴하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는 얘네가 알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접동사는 나하고 좀 근접해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아 저 아이는 나의 마음과 똑같아 라는 식으로 봐.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자연물인데 멀리 있는 자연물들은 일종의 초월적 존재처럼 봐요. 약간 심판자의 느낌이 있어. 혹은 기원의 대상이야. 이게 이제 해, 달, 별 이런 친구들이야. 그런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주로 새죠. 새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얘네들이랑 호흡할 수 있다 보니까 화자의 정서를 갖다가 조금 더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대상들로 직접적으로 쓰여요. 아예 정서 표출에 쓰인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쌤이 이렇게 시들을 좀 하는 걸 지금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책을 쓰다가 어제 책 계속 쓰고 있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 요거랑 좀 비슷한 것들 이제 이렇게라도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멀리 있는 대상들만 나오는 것들, 이런 작품들이 있고 가까이 있는 대상들만 나오는 작품들이 있고, 지금 우리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게 한 작품에 다 나온 거지, 맞지? 접동사하고 분명히 잔월요성은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자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런 포인트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멀리 있는, 즉 원경이 있는 대상이냐 가까이 있는, 그러면 봐봐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리감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나의 심적 거리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얘가 알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멀리 있는 애는 쟤는 나 지켜보고 있었을걸? 약간 CCTV처럼 느낀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게 약간 좀 다른 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완전히 정가종국하고 거의 비슷한 노래고요. 그걸 갖다 이제 한글로 기록해서 뭐 수록한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한번 볼게요. 2번. 자, 1번. 가와 달리 보기 2는 계절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봄산이라는 표현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1번 맞는 것 같고, 2번. 자, 보기 2와 달리 가는 임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 나쁘지 않아, 나 지금 잘못한 거 없어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했지. 쟤네는 알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가작품은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좀 다시 사랑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맞네요. 맞는 것 같고. 3번.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은 보기 2에서는 봐봐 간접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간결하게 축약되어서 제시된 것 같네요. 됐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렇진 않아. 늘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축약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에서는 주절주절 나 좀 다시 사랑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 쟤네 다 알고 있으니까 더 기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조금 축약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4번. 가는 물음의 방식으로 보기 2는 명령적 어조로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게 문제인 거죠. 원망은 보기 2에서 명령적 어조를 쓴 이유가 아닙니다. 보기 2에서 명령적 어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아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어조를 쓴 것뿐이에요. 됐죠? 원망의 마음은 여기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다만 가시는 물음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맞긴 맞아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나 있죠. 그죠? 가는 맞는데 한마디로 보기 2는 틀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체크해 두시고.
하나 남았나? 자, 원래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한번 볼게. 자, 자연물은 문학의 주된 소재로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쓰이는데 가령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해서 인물의 정서나 처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형광펜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결만 쳐놓게 이렇게 인물의 정서나 처지를 드러낼 때는 유사성에 착안하는 것 같고요. 혹은 대비할 때는 뭘 할 거냐면 인간에게 결여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할 때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이건 네모 칩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기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이별의 상황에서 비롯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자연물을 소재로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뭔 얘기냐면 가와 나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어떻게 썼니를 물어보는 작업이야. 이런 게 조금 짜증나거든. 왜냐하면 판단할 게 너무 많아. 봐봐. 가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었는지, 그래서 얘네가 A, B 각각 C의 효과를 냈는지, 나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었는지, 그래서 얘네가 A, B, C의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판단해야 돼. 벌써 6개지.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보기 문제 볼 때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체크해놨으니까 문학작품에서 동그라미, 세모를 분석할 때 이걸 먼저 봤을 거 아니야.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분석할 때 사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해놓는 게 조금 더 빨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봐야 되는 관점이 이건 거야. 내가 봐야 되는 관점이 이거라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체크해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놓으면 문제 풀 때 동그라미만 있네? 네모만 있네? 근데 그 네모의 효과가 이런 거네? 이거네? 해서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 수능 상황에서는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먼저 보라는 거야. 보기가 요딱으로 위에 부분은, 위에 보기 1번은 사실은 정과중복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얘기니까, 그지? 얘는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냥 일반적인 보기라면 요거는 그냥 보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데 3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문제 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무언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의 답도 한번 체크해보자. 자, 1번에 가의 산접동사와 난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인간과 자연물 사이의 어떤 유사성에 착안해서 접동사를 통해서 화자의 유사성이죠. 나하고 지금 감정이 인물이잖아요. 감정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감정을 느끼고 나도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 가에서 우기더니 누굽니까? 잔월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인간과 대비되는 효과죠. 이 우기더니가 간신이었어. 이 새끼는 쓰레기인데 얘랑 대비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잔월효성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랑 대비가 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비돼. 둘은 다 반대돼요. 그러니까 대비돼서 옳고 그름을 알아줄 존재다. 오케이, 맞는 것 같고. 3번 자, 나의 거미에게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거미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 있는 보기하고는 전혀, 보기는 몰라도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거라서 거의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라서 얘는 사실상 굳이 이 문제에 나오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거고. 4번 나의 꽃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꽃에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인 거는 꽃이죠. 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게 왜 짜증나냐면 내가 왜 수능 특강 문제가 조금 거지 같은 것들이 있어, 근데 공부할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이었으면 동그라미가 있는데 A 효과가 아니라 B 효과라서 틀렸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야. 뭔 얘기냐면 이 보기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는 4번의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이거 안 읽어도 낼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근데 뭐는 의미가 있어? 요 보기는 의미가 있어. 근데 너네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마치 그냥 문제 쉽게 풀 수 있네 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게 연계가 되면 정말로 이 툴로 봐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544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가